아무튼 내년도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경기 침체 어마어마하게 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간성이 있어야지. 엑셀 시트 하나 놓고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안 준다라고 봐요. 대신에 올라가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수를 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돼 있는데 겉모양으로 주식시장이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화려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선택이 되면 주가가 2배, 3배, 뭐 4배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이러는 형태가 나옵니다. 종목들이 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매크로 경제 흐름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는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린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충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기 침체가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 것 같고 그 충격이 이제 주식시장에 밀려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들거든요. 여기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지만 2023년, 2025년을 보면 훨씬 더 계속 힘들어지는 구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선 이제 보면 2023년도 내년도 주식시장은 그렇게 크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는 형태가 될 거라고. 그건 다행이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 자체가 작년도의 사상 최고치에 비해서 35% 정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주 뭐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나빠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한 3% 막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한 몇 퍼센트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지금 전망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룸 이게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올라가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단 내년도에는 기업이익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 상태에서는 계속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주식시장은 이렇게 위아래가 다 눌려버리는 형태에서 옆으로 쭉 가는 이제 박스권 장세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 이때서부터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경기 둔화나 위축 이런 것도 한 1년 반 넘게 계속되고 뭐 이렇게 가니까 조금씩은 좀 숨을 쉴 수 있는 국면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24년도서부터 조금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은 그런 이제 형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에 이제 내년만으로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웃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숫자가 안 맞아요.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11월 달에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하고 이랬던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있고 KDI도 나왔고 OECD도 나왔고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왔잖아요. 그게 한 4-5개 기관 되는데 그 평균적으로 그걸 해보니까 내년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1.8%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올해가 2.2%입니다. 근데 내년도 1.8%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0%가 잠재 성장률인데 1.8%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 경기가 나쁜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아무튼 내년도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경기 침체 어마어마하게 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니 그러면 숫자를 거기다 맞추든지 아니면 얘기하는 거를 뭐 내년도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어마어마하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서 숫자는 그래도 보면 한 1.8% 이렇게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그 많은 뭐 유명하다라고 하는 IB 그뿐만 아니라 뭐 IMF, OECD, 월드뱅크 이런 데서 쭉 한 거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1.5% 이런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미국의 이 경제 성장률이 1.5%가 그게 낮은 건가? 침체된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작년도 이맘때에도 그 수치들을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나 남이나
이것들 하는 거 보면 정말 완전히 부럽구나. 이게 엑셀 시트 하나 놓고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충 그 중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0%대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렇게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주식시장의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안 준다라고 봐요. 네.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경기 하강기에는 예. 이게 뭐 국내 국외 가리지 않고 이 예측 기관들이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포캐스트를 해요. 예. 한 다음에 상황이 나빠지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숫자를 네. 숫자를 안 좋게 이제 하는데, 그냥 그러면 그게 무슨 예측이에요. 그냥 네, 그렇죠. 추세 따라가는 거지. 네. 자, 센터장님, 그러면 아까 이제 앞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 참 어렵다. 예. 네. 그리고 시장 상황도 뭐 지수 흐름만 봐서는 뭐 이렇게 또 금방 상승장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특히 내년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계속 좀 횡보할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해야 되나요? 그리고 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좀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예.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내년도 그랬을 때에 물론 이제 일반적인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수익을 내고 이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일 수 있는데, 내년도는 시장 전체로서 딱 한번 보게 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지수를 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돼 있는데 겉모양으로 주식시장이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화려한 시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보면 그래요? 예, 어떤 업종이나 이슈가 이 주식들을 피킹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잘 선택이 되면 주가가 2배, 3배, 뭐 4배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이러는 형태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거 뭐 무조건 어려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내년도에 박스권 내에 들어간다라는 과정하에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요. 2011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한 거의 5년에 걸쳐서 주가가 박스권 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수 2000포인트를 경계로 해가지고 위아래 150포인트니까 그걸 5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했거든요. 정말 지루한 장세였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면 주식시장 투자해가지고 모두 다 쉬고 있었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네. 2011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엔터테인먼트 주식, 게임 주식 이런 것들이 뭐 한 3-4배씩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 이제 가장 그래서 그때 논리가 이제 됐던 게 뭐냐면 스마트폰 보급자가 2천만 명을 넘었다. 이게 결국 보게 되면 앞으로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대세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할 때의 선택의 기준은 결국 어떤 그 회사의 스마트폰이 이 컨텐츠 우수한 거를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컨텐츠를 그러면 우수한 컨텐츠를 프로바이드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거는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또 무슨 게임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아무튼 삼성전자, 이거 하나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형태였어요.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93조 증가했고, 나머지 모든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76조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약간 올라가는 형태가 됐거든요. 아, 그때 기억나네요, 진짜.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혼자서 이게 보니까 애플과 함께 전 세계 그 스마트폰을 양분하는 형태가 되니까 와, 이렇게 좋은 기업 이러면서 삼성전자 혼자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 이럴 때 보면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하는 그 중국 소비재 화장품 회사들이 이제 막 중국 소비 이러면서 또 뜨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2016년도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바이오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막 갑자기 이게 뭐 난리가 나는 이런 이제 이 돼버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박스권 내에 뭉쳐 있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종목들이 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그 매크로의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움직이고 그랬는데 내년도는 매크로 변수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이 4%가 되건 뭐 3%가 되건 이거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숫자 아니에요. 내년도 주식시장은 그냥 보면 거의 기업의 형태로서 가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피킹이 될 거냐? 우리가 한 5년 내지 10년 후 정도에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그 소설에서 그래 타당성이 있어. 그거는 좀 얘기가 되지. 이런 것들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이제 1차적으로서 선발돼서 이거는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거는 보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형태다라고 이제 얘기되는 것이 어차피 앞으로 보게 되면 전기차는 이게 되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전기차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인들도 전기차가 를 주변에서 봤고 본인들도 또 전기차를 타보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럼 결국 이게 대세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예상으로 우리가 보면 2029년도에 2차전지 시장이 반도체 시장보다도 훨씬 더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한번 뭔가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가는 거고 또 여러 가지들 막 해가지고 실험을 해 보겠죠. 로봇을 가지고도 한번 실험을 해보고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태핑을 해가는데 그러면서 얻어 걸치는 거 이런 것들은 갑자기 한 3-4배 이제 팍 뛰어버리는 거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주식시장은 겉모양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그래요? 그런 종목들 한번 해보세요. 막 3배씩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정말 멋있는 시장인 것 같겠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그냥 뭐 거기에서 맨날 그냥 머물러 버리는 형태가 되고 별로 못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지수는 답답한 형태가 되는데 겉모양은 굉장히 화려한 형태가 되니까 지금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또 변화를 겪고 나면 새로운 어떤 섹터, 산업이 결국은 주목을 받고 또 성장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사장에 이게 이제 그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좀 관심 있을 주제 같기도 한데 이제 뭐 변화하는 투자 패러다임 이게 이제 사장인데 시장을 지배할 주제로 이제 ESG를 꼽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공급망 재편을 꼽으셨어요. 시장을 지배할 주제에서 공급망 재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 공급망이 흔들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봤을 땐 그거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공급망이 이렇게 교란이 됐거나 흔들리는 형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제 전체적으로 별로 그다지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반도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게 중국의 반도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이러는 부분들을 견제를 해야 되니까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고 뭐 이러는 형태로서 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이 벌써 보면 한 1년,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돼서 뭐 미국에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 많이 하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의 매출 비중이 대략 한 17%, 18% 정도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를 넘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보면 올해 하반기 그 다음에 또 뭐 한 2분기 이때서부터 갑자기 반도체가 뭔지 모르지만 덜커덕 계속해서 걸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IT 경기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형태에서 오는 이 부정적인 영향,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다 미치는 형태, 이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는 다른 나라 기업들도 또 똑같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에는 보면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그 공급망 이런 부분들에서 그 교란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또 계속 그런 형태로서 갈 거냐. 중국이 어차피 보게 되면 반도체 슈퍼갑인 형태잖아요. 이게 수요자 쪽을 교란시켜 가지고 그쪽이 못 가게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공급해 줘야 되는 쪽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걸 감내하겠다라고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걸 계속해서 감내하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제일 힘이 센 놈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진짜 못하겠어. 이거 우리 그 말 안 듣고 갈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네덜란드 ASML이나 이런 데가 그러게요.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중국에다 공급을 해주느냐 마는 거냐 하는 것들은 미국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네덜란드 정부가 결정하는 거지. 이거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쪽은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죠. 초미세화의 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장비를 써야 되는데. 슈퍼갑이죠. 예, 그러니까 그건 미국도 필요하지만 다른 데도 다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중국에도 미국에서 못하게 하겠어? 그래, 그러면 뭐 마음대로 하시고. 그 대신에 당신들이 우리 거를 안 쓰게 되면 당신들의 반도체 이거 뭐 초미세화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늦어지니까 당신들도 아무튼 그만큼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러면 또 중국에다 그만큼 우리가 공급할 거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후속돼서 하는 것도 기업들도 우리 그렇게는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거를 전 세계에다 매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중국이 20이다. 근데 그 20 중국에 못 매출을 하게 하면 그거 미국이 다 사가지고 하다못해 안 되면 나중에 재고 쌓여가지고 그거 본인들이 처분하는 한이더라도 우리 그거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계속 당신들 얘기가 따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다시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면 공급망 교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보면 자, 이 미국의 IRA 법안을 해가지고 뭐 2차 전지 어떻게 되고 전기차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그걸 합니다. 뭔가의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진입을 하고 이러는 데서 이게 이 장애 요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코스트가 계속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언제까지 또 계속해서 이거를 감내해 갈 거냐. 거기에서 어떤 마찰이 생기고 그 부분들이 또 기업 이익에다가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것들이 다 공급과 관련한 부분이고 공급망과 관련한 부분이고 교란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이제 기업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앞으로의 변화 이 부분들에서 크게 큰 틀의 모양 이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정훈 센터장님 뭐 신간 출간 기념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1시간 조금 넘게 들어봤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정우의 넥스트 스텝 2023에서 2025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추천사를 썼는데요. 사실 이 책의 추천사보다 제가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뭐 이정훈 센터장님 그동안 저희 선대인 TV에 나오셔서 계속 꾸준하게 뭐 코멘트 해주시고 설명해 주신 걸 보면 얼마나 해안가 통찰력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요. 또 이런 해안가 통찰력의 덕을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의리가 있지. 연말에 한 권씩 사줍시다. 그래서 사고, 그리고 이런 좋은 책은 또 주변에 또 널리 알리시고 또 뭐 연말에 선물 주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 주식시장, 단순히 주식 투자 관점이 아니더라도 한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 것인가, 플러스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좀 더 번창할 것인가 꼭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센터장님 뭐 1시간여 동안 이야기 나눴는데 다음에 또 기회 봐서 모시도록 하고요.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